저는 100% 확신하건데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 것이고 될지 안 될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한테 조금씩 사다 준다. 평생에 걸쳐서. 제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활용 부분에서 약간 좀 그 수소차? 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약간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물용이라든지 뭐 산업용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건물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그러니까 수소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천연가스 자체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부적인 시스템 내에 연료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H2, 그러니까 수소로 바꿔주는, 개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질해주는 그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료전지로 백업 파워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용, 그러니까 그 기업용,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백업용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옥이라든가 그 유명한 미국의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블룸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뭐 야후라든가 뭐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본사의 연료전지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춰놨어요. 연료전지가 똑같은 이유로 이제 수소 대신에 그걸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이미 활성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에너팜이라는 그 이름으로 에너팜이 이제 어떤 특정한 모델 이름이라기보다 어떤 회사 이름이라기보다 연료전지, 가정용 연료전지를 그냥 에너팜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요. 우리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수소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거 가지고 수소 연료전지를 쓰게 되면 여전히 그 개질하는, 인터널 개질을 하는 과정에서 CO2가 나가겠죠. 나가긴 하지만 효율이 그냥 전기를 쓰는 것보다 연료전지를 쓰게 되면, 가정용 연료전지 쓰게 되면 효율이 2배 내지 3배가 좋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전력을 쓴다 하더라도 CO2가 배출되는 게 2배 내지 3배가 적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엄밀한 얘기로 보면 수소 경제 또는 수소 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써서 쓰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어도 그래도 CO2를 저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일반 대중들의 그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가정용으로 썼더니 발전도 되고 전기도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도 나오고 통합한 그 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낮더라. 그러니까 효용을 느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졌다. 그러면 천연가스 대신에 수소가 바로 들어가서 연료전지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개질기를 통할 필요가 없이 바로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그 개정안을 보니까 이제 수소, CO2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마 청정수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모든 것들이 이런 연료전지를 활성화시키고, 연료전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코스트 다운도 빨리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다른 그 건물용, 가정용 뿐만 아니고 운송용까지 포함해서 좀 규모의 경제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 뭐 상장된 기업도 몇몇 있고 한데 네. 그렇다면 현재 뭔가 약간 좀 건물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쓰이는 수소 네.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수소를 가지고 뭔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런 뭐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즉 천연가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발전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천연가스도 있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부생수소가 좀 많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계질수소, 이제 그레이 수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메탄 가스를 이용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부생수소가 제일 많습니다.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그 납사 공정이라고 이제 크래킹 공정에서 나오는 그 수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버렸구나. 그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필요한 걸 쓰고 나서는 또 그냥 버렸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그 충청도에 있는 대산 단지 같은 것들은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좋죠. 이미 쓰임새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는 네. 발전을 하면 클린 발전이니까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근데 부생수소 자체가 내부적으로 생성됐다 해도 내부적으로 쓰고 밖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5만 톤, 10만 톤 이런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는 그런 발전소 몇 개를 하게 되면 금방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수소를 실질적으로 만들거나 수입을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생산 그리고 뭐 이송 저장 그다음에 발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간 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분야가 어디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만약에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송 같은 부분들은 약간은 어떤 개개의 어떤 기업보다는 약간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가 끌고 가는. 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수소의 생산이나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를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린 수소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수전해인데요. 수전해 시스템과 연료전지 시스템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드는 프로세스를 적층할 수 있는 프로세스, 셀을 만드는 프로세스 자체도 상당히 유사하고 다른 게 있다면 약간의 재료의 차이, 그러니까 캐탈리스트가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전지를 잘하는 업체가 수전해를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료전지를 잘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수전해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지고 액티브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료전지와 수전해는 어쨌든 수소용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를 보면 이제 셀이 제일 중요한데 셀이라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엔진에 해당합니다. 수소를 받아들여서 그걸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분리막도 들어갑니다.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멤브레인이라고 네네. 부르는데요. 멤브레인 그 다음에 촉매, 그러니까 멤브레인과 촉매층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것다가 MEA라고 하는데 MEA를 만드는 것이 잘 만들고 한다면 부가가치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수소를 잘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고압에 잘 견디는 밸브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이제 금속 재재나 아니면 플라스틱 계열로 이제 어떤 용기를 만든 다음에 용기 자체가 그 고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칭칭 감거든요. 탄소 섬유를 칭칭 감는데 그러니까 탄소 섬유 자체를 싸게 질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칭칭 감는 것도 어떤 부분은 좀 두껍게 감고 어떤 부분은 좀 얇아도 상관없는 터지는 부분은 딱 엣지에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잘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잘 감고 탱크를 잘 만드는 그런 업체가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를 개하는 데가 효성 첨단 소재니 네.
뭐 도레인이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들이 수소 경제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컴포넌트들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산 퓨얼셀, 뭐 네. S퓨얼셀, 네, 비나텍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이런 쪽 밸류체인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연료전지도 우리가 그 한마디로 연료전지로 퉁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료전지도 들여다보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고온에서 가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저온이고 어떤 건 좀 더 높은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작동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고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지만 그 재료나 어떤 그 프로세스가 다른데 이게 두산 퓨얼셀이 약간 포트폴리오가 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발전용이 하나 있고요. 발전용은 PAFC라고 해서 인산형 연료전지로 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클리어 엣지라는 회사일 겁니다. 예전에 인수를 해가지고 기술을 내재화해서 잘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로는 뭐 선두주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예, 잘하고 있고 또 두산이 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용뿐만 아니고 모빌리티도 합니다. 모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뭐 드론 같은 거 날릴 때 예, 네.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PAFC가 있고 아까 그 연료전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온용은 대표되는 것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줄여서 SOFC라고 하는데요. 네. SOFC는 고온용은 이건 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장점이라고 하면 고온은 뭐든지 뭐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환경이에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발전소나 또는 그 큰 빌딩용이나 이런 것에 쓰기가 좋죠. 폐열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700도, 800도 이런 데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폐열도 퀄리티가 좋아서 온수, 뭐 냉난방 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토탈 어떤 그 효율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반면 이 고온 연료전지는 재료 자체를 산화물, 다르게 얘기하면 세라믹 계열입니다. 세라믹 아시다시피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자동차용, 그러니까 덜컹거리는 자동차에 쓰기 쉽지가 않죠. 브리틀 하고 또 고온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빌리티용, 운송용은 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 네. 그러니까 펜 퓨얼셀이라고 하는 걸 쓰죠. 그러니까 펜 퓨얼셀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빌리티에는 펜 퓨얼셀이 거의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일부 그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발전용으로도 펜 퓨얼셀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지 SFC보다는 조금 그 효율이 좀 낮다. 네. 대신에 좀 말랑말랑하고 폴리머 계열을 쓰기 때문에 브리틀 하지 않고 또 듀라빌리티도 좋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그먼트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뭐 펜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 플럭 파워, 발라드 파워, 캐나다에 있는 발라드 파워는 이제 모빌리티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들 요즘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고온용으로는 SOFC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진출해서 하고 있는 블룸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또는 영국에 있는 세레스 파워 같은 회사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글로벌 업체랑 우리나라 업체랑 약간 경쟁력을 비교하면은 네. 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펜퓨얼셀 모빌리티용으로 현대가 제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 서플라이 체인들을 잘 갖춰놓은 측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경제성을 가져가는데 유리한 측면에서도 이제 많이 오랜 시간 20년 동안 이제 꾸준히 그런 그 생태계를 구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내재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뭐 퍼포먼스 자체는 뭐 비슷비슷한데 지금 그 미국 에너지부에 나오는 그 최근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하죠.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최근 제일 잘 나온 매트릭을 써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율 60% 딱 써놓은 게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활용 부분이 연료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컨버스션도 있고, 또 연료전지 내에서도 또 종류가 서너 가지 적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 전체를 앞선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모빌리티 분야의 펜퓨얼셀, 모빌리티는 어차피 펜퓨얼셀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분야는 제일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PEFC를 가지고 이렇게 큰 어떤 그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국내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이용한 네, 활용은 뭐 제일 앞서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해외에서 막 투자 대상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국내에서 말씀하신 걸 약간 연료전지 관련 밸류체인 그런 기업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약간 수소 산업 전반적인 성장성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중요한 그런 뭐 이슈라든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그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영 그 변변치가 않거든요. 뭐 이를테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플러그 파워, 뭐 블룸 에너지, 퓨얼셀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리고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영업 적자이긴 해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과연 이런 기업들을 지금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지 장기적으로 약간 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뭐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100% 확신하건데 이런 기업들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 것이고 될지 안 될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시점은 이런 것이죠.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가 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문을 가졌었고요. 네. 근데 2020년 기점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 봤을 때는 수소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이게 체감될 것 정도로 활성화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게 많은 밸류 체인에 걸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런 연료전지 기업들이나 수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동안 또 기술의 진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가면 이제 프로핏이 나겠죠. 현재는 이제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 당연하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될 것이냐 그건 장담 못합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 2년 기다려고 해도 못 참으시는데 그쵸. 5년, 네네. 10년 10년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놔줘야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자녀한테 뭐 ETF를 갖다가 조금씩 사다 준다. 네네. 평생에 걸쳐서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또는 뭐 사회생활 할 때까지 묵혀둔다 이런 개념으로 ETF에 꾸준히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어프로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소사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뭐 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후에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뭐 대부분 수소 기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2050년 시점에 예측한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2050년에도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를 씁니다. 그걸 대체할 수 없는 공정과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100%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가 전체 에너지 컨섬션의 10%에서 20%는 담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인 것이고요. 네. 예측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희망 섞인 예측일 수 있습니다. 그게 2050년이 아니라 2060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 섹터에서 10%만 따졌을 때도 그게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수소로 된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립니다. 미래에는 어떤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에너지원의 시작은 전기다.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전기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그 라이팅이나 이런 것 지금까지 쓰는 방식대로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요. 운송용 자동차도 전기로 가고 또 히팅도 전기로 하고 모든 것을 전기로 한다는 그 디렉션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100%가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적어도 2050년까지는 그래도 수십 %는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전기로 이제 모든 것을 가기 위해서는 그걸 메꿔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메꿔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기적인 어떤 불균형, 공간적인 불균형, 또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는 전기 자체를 쓰는 것보다 수소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기와 수소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림 속에서 어쨌든 대체할 수 없는 석탄 석유를 갖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가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100% 리뉴얼 에너지, 100% 전기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소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씀 해주시고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어떤 특정한 종목이 이게 유명하다 하더라. 이 기업이 정말 코어가 된다 하더라. 그럼 지금 사야지. 1년 뒤에 봤더니 이게 지금 반토막이 나 있네. 실망하고. 많죠, 그런 종목. 네. 저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수소는 지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걸리는 산업이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세그먼트다. 그 타임 프레임은 1, 2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세창을 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수소 경제, 이 수소 관련돼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성장하는 하지만 시기의 문제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뭔가 나와의 궁합이 맞다, 좀 컨셉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지켜보시다가 좀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